네, 조금 전 2부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대선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3월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4일과 5일 사전 투표일입니다. 투표 동네 차원이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3일절이고요. 네. 2달 전에 1월에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단일화 그 전망을 제가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성사는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결렬이 됐는데요. 네.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한 게 결국은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위원장님은? 가장 큰 원인은 안철수 후보는 합당을 원치 않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당을 요구했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경선을 했을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구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철수 후보는 합당을 원치 않았다라는 그 진단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진단이에요? 안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그 합당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10여 년의 정치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화되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당제, 그러니까 당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방점을 찍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당장 의아한 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에 양당 그 통합 협상까지 벌인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7 그 서울시장 선거 때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인이 판을 깔아줘야 본인이 설 자리가 생긴다고 판단했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합당을 이야기해도 이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쉽게 말하면 그때는 정치 입지가 별로 넓지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과정을 보니까 양당 후보의 어떤 비호감이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입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걸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겠죠, 본인이.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그 갖고 있는 국민의당을 살려야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합당을 전제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안철수 후보의 의중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뭘 원했었던 걸까요? 합당이 아니었다면? 합당이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면 국민 경선을 만약에 그 윤 후보 측에서 받아들였다면 그 당 합당은 아닌 상태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당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판을 볼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위원장님의 그런 지금 분석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하고 일정한 득표율을 그러니까 기록만 한다면 이후 정치 행보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던지는 통합정부론. 이 통합정부론이 그러한 안철수 후보의 구상과 크게 궤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합정부론이라는 것은 제가 2017년도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그것은 다당제를 그러니까 다당제를
인정하고 그 인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자는 어떤 드림팀으로 대한민국을 드림팀으로 구성하자는 이제 이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이거 말을 꺼내신 김에 그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연립정부와 통합정부는 뭐가 다른 겁니까? 연립정부는 이제 같이 정권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공동 운영을 하는 거죠. 지분을 공동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통합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의 그 기본 가치는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최선의 인력과 그 인재를 뽑자. 이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출신이 어디든 간에 그 최선의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냐.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유를 하자면 연립정부가 동업이라면 통합정부는 탕평이네요. 그러면? 탕평이라기보다는요. 드림팀이죠. 드림팀. 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선거 결과를 뭐 지금 아직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또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기회를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그 정부에 참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요? 네. 과학기술 파트를 그러니까 총관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지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이건 말 그대로 위원장님의 그냥 임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그 나름의 어떤 움직임의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김종인 전 그 총괄 선대위원장의 합류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딱 잘라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니까 끊던데. 김종인 위원장님의 생각은요. 통합정부론에 대한 생각은 내각제형 대통령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지나치게 대통령제로 인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각제형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형 뭐 국무총리제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성격상 뭐 지금 뭐 내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 그 설도 보도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선거 이제 전과 후로 나눠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습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이재명 후보가 일요일에 만났다고 하던데. 이분의 어떤 거취와 선택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동연 후보는요. 저도 이제 1년 전에 저 대신 서울시장 후보 나가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3번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분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진보의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 제대로 된 진보라는 거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시각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는 그 586 운동권 시각을 민주당이 많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어떤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진보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뭐 투표용지 인쇄는 들어갔고 어차피 이제 그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도 사실상 뭔가 그
물 건너간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도 예. 사실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이 소멸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네. 역시 그럼 이분도 대선 후에는 어떤 그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정부의 큰 틀의 통합정부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큰 그릇으로 빅텐트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일화론보다는 빅텐트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일화론이라는 게요. 삼김 시대부터 약 30년 된 굉장히 낡은 정치 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빅텐트론으로 네. 그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뭐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좀 선진 정치 형태로 바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니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며칠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것은 그분이 그만큼 정치 초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죠. 어떤 점에서요? 정치는 사실 선거라는 것은 하루 앞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것에 비유해서 네. 지금 8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 8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간절함을 갖는 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통합정부 이야기 그 마무리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꺼낸 다음에 표심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제 제가 지난 주말부터 이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를 하면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지척.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다가 예. 창문 열고 막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지난 주말부터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것은 샤이 이재명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 쪽은 적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저는 그 샤이 이재명 플러스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토론이 거듭되면서 그 사람의 본색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이 읽고 있는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 내지 정체입니다. 그렇게 읽고 계세요? 네. 그거는 선거 현장을 다녀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전에 그리고, 예, 네. 저희와 인터뷰에서 서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지금 서울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님은 예. 어떻게 지금 읽고 있어요? 서울 표심을? 제가 어제는 광주를 갔다 왔는데요. 네. 광주는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 표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결국은 정제이고 일자리인데 예. 제가 디지털 대전환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선거 유세를 하면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분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거든요. 한 짧은 한 10분, 10분 순간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서울 시민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 경제를 이야기하는 후보, 이런 데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께서 직접 후보로 뛰셨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하고 반응이 정말 그렇게 다르다고 체감을 하세요? 그때보다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뜻해졌다? 네. 그때 되게 차가웠나 보군요, 표심이. 그때 차가웠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지금은 따뜻하다.
네. 지금은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뜻해져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미완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희 생각합니다. 앞서 2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질문드렸던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고 있는 부분들과 투표율과의 상관성, 특히 어떤 이 노인층의 어떤 투표율의 어떤 그 연관성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독감, 감기, 또 의료 체계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당의 그런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발언들은 저는 과학적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요인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국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라는 거를 떠올리고 특히 강남에서 제가 이제 서울 유세 강남 쪽을 몇 번 갔었는데요. 강남에서 우리 서초의 이정근 국회의원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비록 강남이지만 그래도 김건희 이분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네, 지난 주말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